저는 20살에 결혼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이었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서둘러 시집을 갔지만 제가 만난 남자는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럴듯했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일자리도 없고 나가서는 도박장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볍게 노는 거라고 했지만 점점 빠져들더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나갔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화를 냈습니다. 정분아, 돈 좀 빌려줘. 이번엔 정말 딸 거야. 매일 같은 소리였어요. 없다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멍든 자국이 없어질 때까지 며칠씩 집에만 있었죠. 딸 서진이를 낳고 나서는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데도 남편은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다고 하면 집안을 뒤져가며 숨겨둔 돈을 찾으려 했어요. 서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동네 식당으로 나갔어요. 추운 겨울에도 맨손으로 나가야 했죠. 장갑 살 돈도 아까웠거든요. 그릇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손가락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식당 사장님은 나쁜 분이 아니었어요. 제 사정을 알고 일을 주신 거였죠. 하지만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쉴 틈이 없었어요. 발이 퉁퉁 부어도 참고 일했죠. 점심시간에는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것도 고마웠습니다. 집에서는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기 어려웠거든요. 남편이 가져다 주는 건 빚뿐이었어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서진이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가스레인지를 켜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서진이에게 미안해서 안아주려고 하면 아이는 도망갔어요. 엄마 손에서 나는 기름 냄새와 비린 냄새 때문이었죠. 씻고 와서 다시 안아주려고 해도 이미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딸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해야겠다고 말이죠. 제가 겪는 이런 고생은 서진이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바라봤습니다. 가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남편을 두고 어떻게 사느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서진이 앞에서만큼은 당당한 엄마로 있고 싶었거든요. 세월이 흘렀어요. 서진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 남편이 간경화로 쓰러졌습니다. 평생 술만 마시더니 결국 간이 상한 거였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죠. 그래도 끝까지 간병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서진이 아빠였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간병비를 아끼려고 직접 간병했거든요. 서진이는 집에서 혼자 있어야 했죠. 그 시간들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을 다 바쳤는데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남편은 마지막에 사과했어요. 고생만 시켰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서야 진심 어린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용서한다고 해도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동네 사람들이 저를 위로했어요. 이제라도 편히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위로라기보다는 다른 말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그냥 공허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미워하면서도 정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혼자가 된다는 게 무섭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서진이와 둘뿐이구나 싶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이 보였어요. 남겨진 건 빚뿐이었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서진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계속 식당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가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어요. 손톱 밑이 까맣게 때가 끼고 허리는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진통제를 먹어가며 버텼죠. 혼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서진이와 둘이 있을 때도 조용했지만 완전히 혼자가 되니까 집안이 썰렁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라도 켜놔야 적막감을 견딜 수 있었어요. 가끔 울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버팀목이 되어야 했거든요. 서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건 제가 75살 때였어요. 이제는 대학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자랑스러웠죠. 서진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말투도 세련됐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 것 같았어요. 영어도 자연스럽게 섞어서 말하더군요. 집에 와서 며칠 지나니 서진이가 제안했어요. 좋은 집을 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효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신세를 져야 하나 싶었거든요. 평생 남의 밑에서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딸한테까지 신세를 져야 한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니다, 서진아. 난 내 힘으로 살고 싶다. 서진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편한 걸 마다하느냐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모를 편하게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군요. 제 고집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남의 집살이 하다 죽어도 내 손으로 살고 싶다. 내가 사준 집에서 살면 그게 내 집이겠니? 서진이는 당황했어요. 효도하려는 건데 왜 거부하느냐는 표정이었죠.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모녀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서진이는 절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나 봐요. 제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몰랐을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평생 남한테 손 벌리고 살았는데 늙어서까지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비록 딸이지만 제 힘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이에게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겠죠. 문화센터에서 한국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진이가 취미 생활을 해보라고 권해서였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제 나이에 무슨 춤을 배우느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차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동안 일만 했는데 이런 여유도 필요했구나 싶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대부분 비슷한 또래 여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박성호였습니다. 제 첫사랑이었죠. 20살 때 결혼하기 전까지 만났던 사람이에요.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머리는 하얘졌지만 눈매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키도 그대로고 걸어가는 모습도 똑같더라고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나이에도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싶었죠. 성우도 저를 알아봤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차라도 한잔하자고 해서 근처 찻집에 갔습니다. 성우는 그때를 후회하고 있었어요. 저를 지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죠. 가난한 집안이라는 이유로 성우 부모님이 반대했었거든요.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 평생 후회했다. 성우의 말에 가슴 한쪽이 아팠어요.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서러웠거든요. 정말 사랑했는데 부모 반대로 헤어져야 했으니까요. 오빠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아니야. 용기가 없었던 거야. 내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 성우는 제가 결혼한 뒤에도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도박을 한다는 얘기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옛 추억을 되짚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네 부잣집 사모님 미옥이를 마주쳤습니다. 미옥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였죠. 괜히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진이가 집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오래된 땅 문서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찾았을까요? 옷장 깊숙이 숨겨뒀는데 말이에요. 사실 저는 식당에서 일하며 조금씩 모은 돈으로 땅을 사뒀어요. 10년 전쯤이었죠. 외곽 지역이라 값이 싸긴 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때로는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돈을 아꼈죠. 서진이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에 사인할 때가 기억나요. 손이 떨렸어요. 제 이름으로 된 땅을 갖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평생 남의 집에서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땅을 보러 갔을 때도 기억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지만 제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여기에 언젠가 집을 짓고 살 수 있을까 싶었죠. 서진이는 신기해했어요. 엄마가 이런 일을 혼자 해냈다는 게 놀라웠나 봐요. 그동안 몰랐던 엄마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미호기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분 씨 들었어요. 땅도 갖고 계시다면서? 역시 소문이 났구나 싶었어요.
이 동네에서 비밀이란 게 없잖아요. 미옥이는 그 땅 일대 개발 사업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그 일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그 지역이 크게 발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뭔가 속셈이 있어 보였어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왜 갑자기 제 땅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이장이 찾아왔어요. 평소 좋게 지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제 땅을 팔라는 거였어요. 좋은 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정분 씨, 그 땅 좀 팔면 어떨까요?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알고 보니 미옥인에서 부탁한 일이었어요. 개발되면 주민들한테도 좋다고 하더군요. 믿었던 이웃이 미옥이 편에 선 거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전 안 팔아요. 그러지 말고 생각해봐요. 혼자 사는 과부가 뭘 하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과부라고 무시하는 투였거든요. 이장뿐만 아니었어요. 평소 인사만 나누던 동네 사람들까지 하나둘씩 찾아와서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말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약한 사람 편은 안 들어주는구나 싶었죠. 며칠 뒤엔 법무사라는 사람이 왔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땅 소유권이 무효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서류를 보면 경계선이 애매합니다.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분명히 제대로 된 서류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법적인 건 잘 몰랐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땅인데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어요. 돈도 없는데 변호사를 쓸 수도 없었고요. 그때 성우가 나타났어요. 제 상황을 들은 성우는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아는 변호사한테 의뢰해 보자고 했어요. 정분아,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고마웠어요. 이런 어려운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에요. 서진이도 급히 한국에 돌아왔어요. 제 편에 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인 일은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이때야 딸이 진짜로 제 편이 된 것 같았어요. 변호사를 만나러 갔는데 젊은 여자 변호사였어요. 서류를 살펴보더니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미옥이가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대놓고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 더 이상 버티지 말라고 하더군요. 정분 씨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괜히 고생만 하지 말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만큼은 당당하게 맞서고 싶었어요. 미호가, 넌 내가 만만해 보이냐? 어머,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참고만 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참고만 산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20살에 결혼해서 도박쟁이 남편 뒷바라지하면서도 딸 하나 대학 보낸 이야기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산 내 땅인데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조용했던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을 거예요.
미옥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는 몰라.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일했어. 서진이 밥 먹이려고 말이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것을 빼앗으려고? 절대 안 돼. 서진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딸이 저를 진짜로 이해한 것 같았어요. 제가 왜 고집을 부렸는지, 왜 도움을 거부했는지 알게 된 거죠. 엄마 정말 대단해요. 몰랐어요. 그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숨어서만 살았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말이에요. 변호사 선생님 덕분에 땅을 지켜냈어요. 서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미옥이네가 사기를 친 거였죠. 미옥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서진이가 좋은 제안을 했어요. 그 땅에 작은 가게라도 차려보라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어요. 평생 식당에서 일했으니까 국밥집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작은 건물을 짓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가서 지켜봤습니다. 제 땅에 제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꿈만 같았죠. 간판을 달 때는 정말 떨렸어요. 처음으로 제가 사장이 된 제 이름으로 된 가게였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골목길을 비출 무렵 저는 제 국밥집 간판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서서 정분이 국밥이라고 간판 위에 커다랗게 적힌 이름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남편의 이름 뒤에 숨어 살았고 식당 일을 해도 사장님이 아닌 아줌마라 불리던 세월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죠. 주방 안에는 갓 끓여낸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단골 손님이 될 것 같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섰을 때 저는 손에 국자를 꼭 쥐고 묵직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어서 와요. 오늘은 제가 국물 좀 진하게 우려냈어요. 그 한마디에는 70년 인생의 고단함과 이제는 당당히 주인이 된 자부심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가게 한쪽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학생처럼 겸손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평생 희생만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똑똑하신 분이었네요. 저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를 키우려고 참고 또 참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이제는 나도 내 몫을 살아야겠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성우가 들어섰어요. 흰머리가 성성한 그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반짝임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가게가 아주 번듯하네. 내 이름 걸린 간판을 보니까 나까지 다 뿌듯하다. 저도 웃으며 대꾸했어요. 이제라도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잠시 머뭇거리던 성우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정부나 이제라도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나? 국밥집 안의 소음이 멎은 듯 순간이 멈췄습니다. 손님들도 모르는 사이 숨을 죽였고 서진마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성호를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오빠, 저는 이제야 내 삶을 찾았어요. 더는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희생도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 길에 함께 걷고 싶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겠지요. 그 말에 성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하는 듯 했어요. 엄마가 단순히 고생만 하다 늙어버린 여인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할 권리와 선택할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겠지요. 저녁 무렵 국밥집 불빛은 골목길을 환히 비추고 있었고 저는 땀에 젖은 손을 닦으며 밖을 내다봤어요. 이제 시작이네 내 인생 2막. 그 눈빛은 더 이상 희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강인함,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한 여인의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보셨나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굴곡과 시련을 겪지만 그 끝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분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의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젊은 날의 선택 때문에 긴 세월을 희생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이제야 내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한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아직 그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살아가는 중이고 여전히 변할 수 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